반갑습니다. 학습 큐레이터 학습 모임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 협회장 전하영입니다. 대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학습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서 수료하셨던 분들이 학습 모임을 하고 계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의 꽃이 바로 이 소규모 학습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생교육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평생학습 활동가분들이 이런 자발적으로 학습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평생학습에 꽃을 피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성장 전략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습에 대한 우리가 학습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할까? 저는 한마디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학습력을 키우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학습에 대한 근육을 키우는 것이 학습 모임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근육이 있죠. 그래서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반 시민들이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 모임에 가셔가지고 학습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학습의 근육이 생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활동도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학습력을 키울 것인가, 즉 학습의 근육을 키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라면 우리의 활동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학습력을 기르기 위해서 처음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자. 즉 우리가 학습을 하는 내용들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시고 일상의 문제를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학습의 컨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의 출발은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상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함께 고민을 나누는 순간 이미 학습 모임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우리 학습의 주제로, 학습의 의제로 만들어내는, 여기까지 간다라면 이제 학습 모임이 출발하는 선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의제를 정했는데 그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진흥원에 이 교육을 요청받았을 때 담당자분이 지금 우리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각자 주제를 가지고 학습 모임을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의제에 대해서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론가들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또한 실천가들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행연구를 한 다음에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상호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11일 날 진행하는 이 워크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했던 결과물들을 어떻게 상호 학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똑같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공론화시키고 공유하는 장을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론화와 공유의 장은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이 상황에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론화시킨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민,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우리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까, 실천 과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학습 모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과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즉 학습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의 장이 펼쳐진 것이죠. 그 다음 단계의 우리 고민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과제를 실제로 실천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습 모임은 바로 학습과 실천이 연계돼야 되는데요.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시고 실제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 학습 모임에서 하고 계시는 주제들은 상당히 큰 주제이면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장기적인 과제로만 놔두고 계속적으로 학습만 할 경우에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그렇죠. 영어는 늘 공부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늘 포기하고 있는 저의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건 제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조금 공부한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실천해서 사용될 수 있으면은 자신감을 가질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데요. 학습 모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실천 과제라도 실제로 실천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갔을 때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습력을 키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바로 학습과 실천입니다. 근데 학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부터 학습의 주제를 찾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를 다시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실천의 장으로 연결하는 거죠. 실천은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실천들을 해나간다라면 우리가 몸의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을 만들듯이 학습의 근육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봐야 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모임에 필요한 이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학습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총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학습 원리.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경험에서부터 학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의 출발은 자신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 거기에서 학습의 자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학습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경험들이 바로 학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습 활동 그리고 또한 그 큐레이터로서의 활동을 하실 때 내가 활동한 것을 경험 채집하듯이 정리를 해두시고 그 정리한 내용을 학습 모임에서 서로 공유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경험 학습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학습 매니저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습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이런 그 학습 활동가 분들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하신다면 이 또한 경험 학습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 학습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 학습 원리가 협동 학습의 원리입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의 가치가 반영된 경험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협동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경험을 학습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그 과정이 바로 또 협동학습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다른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성공적인 경험이 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는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 나는 저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저분은 이렇게 대처를 했구나, 나와 다르게 대처를 했는데도 매력적으로 성공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협동적으로 그 주제를 만들어내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학습 원리는
관점 전환 학습의 원리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점 전환 학습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를 관통하고 있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습 큐레이터로서의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큐레이터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학습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학습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감흥적으로 우리 학습 큐레이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세상을 내가 조금 더 넓게도 볼 수 있구나, 저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관점 전환 학습의 원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배우고 나셔서 그 배운 내용을 머리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관점 전환 학습의 원리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성찰. 평생학습은 바로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습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성찰하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앞서 학습 모임이 학습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일상의 문제에서 출발하자. 이게 바로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산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곧 배움의 터이고 내가 배우는 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느냐, 즉 지금 선생님들께서 학습하고 계시는 그 주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문제 해결 학습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학습의 원리는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융복합적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융복합적으로 작동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학습 모임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습 모임은 경험 학습에서 출발을 하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협동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관점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바로 관점 전환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문제 해결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학습 모임을 진행하시면서 학습에 치중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작은 실천을 연결해 보시는 기회도 많이 가지셨을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학습의 원리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생게라는 학자가 학습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생계와 관련된 연구물은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습 공동체, 우리 학습 모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팀 학습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즉 협동학습을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학습 모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되어 가고 누군가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학습 모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대표자 한 명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다 하고 회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참가만 하는 그런 학습 모임들도 더러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학습 모임이 활성화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상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함께 나가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모임에서 중요한 미래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지금 선생님들께서 학습 모임을 하시면서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학습 모임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학습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어떤 학습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지를 방향을 잡는 것은 바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비전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회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한낱 슬로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만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보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자체로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학습 모임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무의 가치가 우리 학습 큐레이터의 방향성과 부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구 평생교육진흥원이 지향하는 평사학습의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있는지,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숲에 어울리는 나무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우리 나무가 대구라고 하는 지역의 평생학습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부합하고 있는지, 즉 그 숲에 어울리는 나무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조금 더 좁혀보면요, 우리 선생님들 개개인은 삶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큐레이터로서의 가치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 학습 큐레이터 전체의 가치와 부합하고 있는지,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이 바로 시스템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인 숙련도 필요합니다. 학습 모임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은요,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각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력을 길러야 되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 모임의 학습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무임승차하거나 누군가는 과도하게 짐을 많이 지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학습 모임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없어지기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임파워먼트라고도 합니다. 권한위임.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을 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모임은 구성원 모두가 권한과 책임을 동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장님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총무님을 선출하거나 이런 모임도 있지만 그건 역할에 대한 부분이지 권한과 책임이 더 많이 지어주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들을 다 맡아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역할을 동등하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 자르듯이 탁탁 잘라서 이만큼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하게 나눈다라는 것은 교환 가치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시간으로 기여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물품으로 기여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재능으로 기여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동등한 교환 가치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정신 모델, 세계관, 즉 우리가 학습 큐레이터로서의 가치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같이 향하는 가치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장에 촉진이 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자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취향 혹은 기질 이러한 것들을 조금 맞춰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습 큐레이터가 성장하는 지점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어느 정도 같이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똑같이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정신 모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갈 수 있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학습 큐레이터가 지향하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다 라고 하는 우리들만의 이런 정신 모델을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계가 이야기하는 이 학습 모임,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이 5가지 지점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습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습 모임에 필요한 학습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조금 뭔가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다라면은 그래도 저해 요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잠시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나름대로 활동을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이 잘 안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우리가 들여다볼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정과 변화.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 하는 이 관점과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관점, 이 2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면 왠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요. 새로운 변화를 막 추구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힘에 부치다 보면 안정된 삶을 찾아가고, 이게 우리 삶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이 학습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습 모임을 통해서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된 패턴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굳이 내가 뭐 변화시켜서 뭐 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경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나쁘다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는 혹시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지 유연성의 부족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구성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즉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변화되는 시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비대면으로 하기 힘들어. 우리 학습 모임이 이렇게 뭐 줌이나 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잘 될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인지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 교육에서도 끊임없이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방식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게 되고 또 나중에 온택트로 만나게 되는 이 과정도 결국은 우리의 인지를 유연성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혹은 고정관념 이런 것으로 해석해내기보다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나의 인지 유연성을 좀 더 넓혀가면서 내가 가는 길만이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 서로가 그러한 부분들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관성의 법칙에서 말씀드린 매너리즘이에요. 계속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잘 나타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죠. 지치는 거죠. 그건 뭐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시점에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학습된 무기력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학습 모임을 지속적으로 많이 했는데 별로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걸 계속 해야 돼?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매너리즘 혹은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나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집단 이기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이 참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생기는 집단 이기주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달라. 저 팀과 우리는 달라.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다르다와 틀리다를 이제는 많이들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참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것인데, 다르다도 우린 틀리다라고 쓴 거죠. 틀리다, 맞다의 개념은 아닌데, 다른 것은. 그런데, 다르다는 말 속에서도 이런 우리 집단만의 약간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 말은 저 사람과 생김새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다 이건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왠지 우위에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바로 그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스님들의 활동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많은 학습 동아리들을 보면은요, 학습 동아리가 전문성을 많이 가지는 순간 신규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장벽들이 생기는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저 모임은 전문가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것도 이 또한 하나의 그 장벽이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활동이 너무 전문화되어 가고 그리고 그런 전문화되어 가는 것들 깊이를 갖다 보면 다른 모임하고의 이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조금 더 개방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을 때 조금 약간 극단치에 있는 표현이지만 집단 이기주의.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들과 조금 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이 활성화시키는데 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소통 부재,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소통 부재는 이건 정말 해결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죠. 나는 잘 소통한다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통 부재는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감을 이뤄냈을 때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습 모임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이 과연 모두가 다 잘 공감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습 모임이 조금 뭔가 생각보다 잘 진행이 안 된다, 혹은 새로운 성장을 좀 고민해 봐야겠다. 그럴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저의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구나. 그러면 이걸 조금씩 바꿔나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제시한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에 대한 이야기 속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발견했던 매력적인 하나의 역량이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이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 5년마다 향후 5년 후에 직업인들이 갖춰야 될 역량 10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16년도에 올해에 해당되는 2020년도면 우리 인류 사회 직업인들이 이러한 역량들을 10가지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습 모임에서도 이러한 역량에 대한 학습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제시를 하면은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복잡한 문제 해결 역량. 이 시대는 끊임없이 복잡해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한 문제 해결 역량은요. 5년 전에도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엄청 복잡 다난해져 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스님들의 학습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모임을 잘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관통되는 관점을 찾아낼 것인가. 과거 사회는 하나로 통일을 시켰죠.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학습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다른 생각을 관통하는 우리의 철학, 가치, 세계관,
이게 무엇인가 찾아보는 거죠. 저도 지금 그 개인적으로 학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촬영하는 것도 저희 학습 모임의 멤버들과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취향 공동체입니다. 느리게 가고 아날로그를 좋아하고 특히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학습조차도 놀이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지금 4년차 정도 되었는데요. 이 모임이 꾸준히 올 수 있는 힘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임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힘은 그 취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학습 모임에 활성화되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을 하나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생각을 관통하는 우리들의 가치를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10번째가 인지유연성. 인지유연성의 중요함을 최근 사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10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 선생님들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감성지능입니다. 우리가 그 지능이라면 IQ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IQ를 넘어서서 예전에 참 많이 나왔던 단어죠. EQ. 이게 바로 감성지능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능과 연결된다. 이건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감성지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IQ는 이 머리의 지능이라면 EQ는 감성지능은 마음의 지능이다. 마음도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감성지능을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능력. 이게 감성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감정을 잘 이해했을 때 소통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학습 모임이 지적인 학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감성적 교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더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학습력에 대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면 그 학습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이냐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요. 이제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학습 모임을 한번 되돌아보자. 학습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도 어느 정도 이제는 공유가 되었고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도 알아봤다라면 그러면 우리의 학습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를 한번 이렇게 성찰하는 관점 전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게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이제 보셨을 거예요. 학습 모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3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학습과 실천, 여기 플러스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친목입니다. 친목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학습 모임이 활성화되지만 그 학습과 실천이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함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사적인 친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일로 만난 사이. 지금 여기 만나신 우리 학습 큐레이터 선생님들은 다 일로 만난 사이죠. 이 학습 큐레이터 과정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굳이 만나지 않았을 분들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친목이 우선되어서 만난 계모임이 아니라 바로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중심을 두고 친목으로 연결시켜야지 친해져야지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예전의 관점보다는 지금은 일을 통해서 친함의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친해지면 학습이 또 등한시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실천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그 성장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좀 이 실천을 하더라도 좀 많은 것을 알고 실천했을 때 성장의 폭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학습만 너무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순환 구조 혹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학습 모임이 가장 튼튼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학습 모임이 학습과 실천 그리고 침묵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학습 모임으로서 탄탄하게 기초는 다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모임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촉진시켜야 되는가? 앞서 이제 역량들을 키워 나가는데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학습 모임을 성장시키는 이 촉진을 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생계의 그 활성화 촉진 방향에서 말씀해 드렸던 비전이라는 것처럼 이 비전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즉 우리 학습 모임이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꿈을 꾸시는 거죠. 꿈을 꾸어야지만 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구분을 하자라면 꿈은 막연한 바람,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 학습 큐레이터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바람이고 비전은 그 막연한 바람을 구체화시켜 놓는 것이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막연한 바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큐레이터로서의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이제 한번 꿈을 꾸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꾸신 꿈을 공유를 하시면서 비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꿈도 설계가 되고 비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롤 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롤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비전 설정을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먼저 가 있는 학습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먼저 가고 있는 학습 모임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 또한 어떻게 나보다 한 발 앞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롤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을 하다 보면 벤치마킹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수 사례, 발표 다 이게 롤 모델 찾는 거죠.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데를 찾아가듯이 롤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습 큐레이터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컨텐츠적인 부분에 대한 롤 모델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전국에 먼저 하고 있는 학습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학습 등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습 매니저 선생님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 다양한 학습 매니저님들, 코디네이터 활동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롤 모델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학습 모임으로서의 이 모임을 학습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조직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떤 또 롤 모델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우리 주변에 학습 동아리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모임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은 그것 또한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롤 모델 찾으신 다음에는요, 롤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찾아보는 거. 그래서 정말 나의 성장을, 우리 학습 모임의 성장을 촉진을 넘어서서 촉발시킬 수 있는 힘은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 짝사랑인 것에 반해 멘토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부족한 게 있을 때, 필요한 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정말 매력적이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롤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 무엇을 해야 되는지 로드맵까지 다 그려진다라면 이때는 그걸 어떻게 갈 것인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가다가 힘들어지면 무엇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가,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만나시는 거죠. 멘토는 선생님들 주변에 참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 멘토는 대구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는 관계자분들. 그리고 두 번째 멘토는 선생님들께서 양성과정을 통해서 만나셨던,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만나셨던 강사님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혹시 강의가 열리거나 어디에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강사님하고 꼭 명함을 교환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필요한 사항도 도움을 받으시면 흔쾌히 다들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멘토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멘토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힘든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몰랐던 것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누적시키는 게 네 번째 단계죠.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에 있는 경험만 경험은 아닙니다. 나의 일상 모두가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 모든 경험들이 나의 학습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습 모임이니까 학습만 해야지, 우리는 학습 큐레이터 학습 모임이니까 학습 큐레이터와 관련된 활동만 해야지, 아니에요.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도 노시고 많이도 다니시고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그 경험을 하실 때마다 그 경험 속의 가치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나누게 되면요, 그 가치를 찾아내는 순간 성공적인 경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신다는 건 바로 작은 성공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습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학습과 관련된 활동만 하지 마시고 보다 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의 경험들을 학습의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시는 거죠. 제가 앞서도 저희 학습 공동체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학습 모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모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만나고 자주 활동을 하고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활동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같이 요리를 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학습 큐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좀 치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경험도 있지만 일상에서 나누는 경험들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강조드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상을 학습하라. 일상을 경험하라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일상을 기획하라. 내가 경험했던 그 내용을 학습의 자원으로 기획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 어떤 경험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한 가지 꼭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경험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못된 표현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 경험을 계속 누적하시는 건 좋은데 그 경험에 고착되면은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평생 학습을 하라.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고착되어 있는 혹은 낡은 경험, 과거의 경험, 고정관념, 혹은 편협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학습에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버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학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왜 학습 모임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학습력을 키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학습력을 키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관점의 한계를 뛰어넘는 평생 학습을 일상의 학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저는 이게 바로 학습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습이 전제가 되는 그런 힘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나가는 학습의 과정은 훨씬 더 증폭될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성공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어떤 학자의
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호기심이 있느냐? 선생님들은 학습 모임 하시면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처음에는 호기심이 많았는데 요즘 혹시 호기심이 좀 떨어지지는 않으셨나요? 끊임없이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학습 모임에 대한, 학습 활동에 대한 학습 큐레이터로서의 호기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호기심을 통해서 뭔가를 해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낙관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학습 모임을 통해서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학습 모임을 하시면서 많이 지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려니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쳐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끈기는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융통성 있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만남도 하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사적인 그런 공간,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편안하게도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융통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학습 모임 하실 때 정기적인 만남만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비정기적인 만남, 사적인 만남,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만남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융통성 있게 이 상황을 지금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위험 감수도 하고 있는지. 위험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감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학습 모임을 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이 모임에 나는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존 크롬볼츠가 이야기하는 계획된 우연입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건 정말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기회들인데요, 그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된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나 우리가 인터넷에 기사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성공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운이 좋았을까?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정말 운이 좋아서 성공에 이르렀을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5가지를 끊임없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나에게 우연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 또 떠도는 말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기적을 이룹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회는 우연히 옵니다. 근데 그 우연히 오는 것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느냐? 그 준비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학습 큐레이터로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준비가 아닙니다. 학습 큐레이터에 대한 나의 호기심, 그리고 나는 학습 큐레이터로서 잘 될 거야 라는 기대감,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여건이 안 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끈기, 그 속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학습 모임을 할 때 조금 지침이 오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만나면 되지 하는 융통성도 발휘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지분진하게 지금 진행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낙관성을 가지고 그 위험도 감수해 나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의 지점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집단의 성장은 어디까지 가는지도 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역량들을 발휘하시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학습 모임, 학습 동아리들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배우고 익히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가 멘토를 만나고 새로운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능성들을 찾아 나가고,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강사의 그룹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역사회에서 정말 큰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꿈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열려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 큐레이터 분들이 학습 모임을 하신다 했을 때 너무나 반가웠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평상시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요, 학습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계층, 집단, 예, 그게 우리 평생교육사 그리고 이 학습 활동가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시민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학습 활동을 놓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습의 끈을 놓지 않고 학습 모임을 하고 계신다라는, 예, 그 모습이 정말 저에게는 또 하나의 영감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우리 선생님들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